소비가 일단 되게 부진한데 정부가 도와줘야 되죠. 그러니까 자영업자 부채가 왜 생겼냐?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소비 위축 때문에 정부가 도와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소비가 회복되게 나라 경제가 성장하게 만들어야 매출이 늘어서 상환할 거 아닙니까? 정부가 왜 있냐고요? 경기에 대해서 방어 역할을 해줘야죠.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마이너스잖아요.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 40%예요. 내수라도 살려야지. 민간 소비 박살나고 있는 데다가 정부 소비 이렇게 축소되고 세금 더 내. 그리고 특히 내년 과학기술 예산 삭감한 거는 죄송합니다만 이건 도른 것 같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불황이 왔을 때 쓰라고 네.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한 거예요. 근데 왜 재정을 안 씁니까? 국회에서 따끔하게 혼내주기를 바라고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죠. 9월 위기설까지 나올 정도로 자영업자 부채가 심각한데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9월 위기설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9월 위기설이라는 게 근데 대표님 제가 알기로는 뭐 올해만 비단 나오는 게 아니라 9월 하면 위기설이 약간 좀 붙어 다니는 것 같기도 한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이게 뭐 역사가 있습니까? 예, 역사가 있죠. 네. 예, 왜 그러냐면 뭐 작년 이맘때 레고랜드 네. 것처럼 그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9월에 만기가 많아요. 아, 9월 만기가. 예, 그래서 네. 각종 채권들에 돌아오는 만기들이 9월에 많습니다. 네. 예, 이런 건 요인들 때문에 항상 이제 이렇게 9월 하면 아니면 또 3월. 9월, 3월. 아. 예, 그 두 달이 제일 많거든요, 만기가. 그러니까 만기 앞두고서 당연히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쪽을 더 중시하잖아요. 안 좋은 쪽을 좀 더 중시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결국 결론이 이제 위기설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이번에 나온 위기설의 가장 그 정체랄까 뭐 그 핵심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자영업자들 대출 상환 연기해줬잖아요. 그렇죠. 예, 그 문재인 정부 때 100조가 넘는 돈을 상환을 해줬는데 이제 그게 또 9월에 또 돌아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2020년 9월에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벌써 이게 이제 만 3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상환해라. 근데 다 상환하라 그러면 상환할 수가 없겠죠. 좀 이따 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으니까. 그 결과로 처음에 이제 만기 연장됐던 그 금액들을 조금 제가 숫자를 불러드리면 그래서 작년이죠. 작년 9월에는 얼마 정도 대출 그 만기 연장을 해줬냐면 100조 정도를 해줬어요. 네. 네,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을 텐데요. 네네. 예, 나오고 좋네요. 있습니다. 예, 네. 100조 정도를 했는데요. 마우스까지 되나요? 되네요. 네. 맞습니다. 100조 정도 됐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6월에 보면 76조까지. 그러니까 꾸준히 끄고 있어요. 꾸준히 끄고 있고요. 이 끄고 있는 걸 이제 한 방에 또 다 상환해라 그러면 아마 연체 문제라든가 디폴트 문제가 많이 날 텐데. 충격이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여기 지난 6월 이후에 그 만기 제약적 만기라는 걸 해가지고요. 유예는 1년, 상환은 5년에 걸쳐서 거치 상환할 수 있게. 참 사실 굉장히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거죠. 예, 왜 나한테는 안 해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이고 저처럼 대표님. 네. 예, 스타트업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와 이렇게까지 나라에서 해주는구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론은 뭐냐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대표님 잠시만요. 여기까지만 보면 9월 위기설이 근거가 있는 얘기였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9월에 반드시 완전히 다 회수하겠다가 아니라 5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게 하고 유예 대출도 올해 9월 말 이후까지도 또 이어지는 거고 뭐 이러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대표님 생각 이제 이어서 해주시겠지만 이게 완전히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신가 봐요. 그렇죠. 네. 이제 다음 그림을 한번 네네. 제가 또 보여드리겠는데요. 이제 핵심이 이거의 문제입니다. 네. 이제 지난주에 이제 며칠 전이죠. 이제 2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나왔는데 이제 속보 다음이 잠정이죠. 네. 민간 소비 보시겠어요? 마우스가 되죠? 예. 됩니다. 마이너스 맨 처음에. 0.1이에요. 네. 일단 이게 자영업자들이 다 소비로 먹고 사는데 B2C인데 그죠? 소비가 일단 되게 부진한데 그러면 소비가 부진하면
어디서 도와줘야 되죠? 정부가 도와줘야 되죠. 정부가 지금 전분기 대비 정부 소비 증가율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1이죠. 이게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이제 이렇게 종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간은 지난 분기에 1%나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정부가 0.5%를 깨먹었어요. 떼먹었다. 그러니까 성장률을 마이너스를 만들었다. 자, 이거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자영업자 대출 관련돼서 정부가 애를 쓰고 있는 금융당국의 하는 행동이랑 정반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아니 그렇게 자영업자 대출 문제가 심각하고 관계기관이 여러 가지 협력해가지고 금융위원회가 고생해서 그래. 금융위원회는 칭찬해요.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분기 지금 9월인데 2분기까지 이렇게 경제를 엉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3분기에는 좋아질 거냐 하고 보니까 내년 예산안 하는 거나 여러 흐름을 볼 때 정부 돈 안 쓰겠다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의 기조죠. 안 예, 쓰겠다. 그러면 네.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유예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영업자 부채가 왜 생겼냐?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소비 위축 때문에 정부가 도와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소비가 회복되게 나라 경제가 성장하게 만들어야 매출이 늘어서 상환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한쪽에서는 연장만 계속 해주고 있고 좋은 정책이죠.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세금 더 내. 그리고 우리는 정부 지출, 우리 정부는 건전해야 돼.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세수가 역대급으로 좀 부족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더 써야죠. 정부가 왜 있냐고요? 냉정하게.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기초적인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첫 번째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만 두 번째 역할이 뭐냐 하면 경기에 대해서 방어 역할을 해줘야죠.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아까도 잘 말씀하셨지만 마이너스잖아요.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 40%예요.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 품목인 정보통신 제품들이 지금 7월달 수출 통계나 8월 수출 통계가 다 맛이 갔는데 내수라도 살려야지. 근데 내수를 봤더니 민간 소비 박살나고 있는 데다가 정부 소비 이렇게 축소되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 내년에도 세금이 거칠까요 그러면? 세수 부진을 타개하는 방법이 재정 지출을 줄인다가 된다라는 게 이건 굉장히 1차원적이고 초등학생도 생각 못할 듣도 보도 못한 발상 아니에요? 세수가 부족하니까 정부가 더 재정 적자를 내야죠. 우리나라 정부 재정 적자 이번에 외평채 끌어다 쓰겠다는 이야기에서 들어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GDP 50%내 40%내 그러지만 그 대부분은 상계되는 자산이 있다고요. 외평채잖아요. 외국 외환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완화해주고 해결해주기 위한 용도로 우리가 달러를 잔뜩 들고 있다 보니까 그거 찍느라고 통한채나 외평채를 만들어서 국가 부채가 늘어난 거고. 근데 그 상대방의 파트너인 달러는 들고 있고 지금 환차익이 엄청 났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러면 그걸 다 빼고 나면 최근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실질적인 GDP 대비 국가 부채는 20%가 안 돼요. 이렇게까지 건전한 나라가 유지되고 있다는 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불황이었을 때 쓰라고 네.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한 거예요. 근데 왜 재정을 안 씁니까? 이래놓고 내년 예산안도 보면 GDP 성장률, 명목 GDP 성장률보다 훨씬 낮은 2.8% 정도의 재정 지출을 지금 올려놨단 말이에요. 국회에서 따끔하게 혼내주기를 바라고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죠. 지금 수출이 회복돼도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맞나를 고민해야 되는데 아까 지금 9월 6일설까지 나올 정도로 자영업자 부채가 심각한데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강하게 쓴소리를 아니 해주시는데. 지금 네. 곧 내년 예산안 심의가 들어가니까 제발 부탁드리는 거죠. 우리 국민의 선량들이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9월 위기설이 대표님 사실 뭐 9월 위기설 9월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시작되기도 전에 이제 나왔던 게 이거잖아요.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 그리고 그로 인한 PF 부실한 거 아니야? 그다음에 뭐 각종 제2금융권의 어떤 부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좀 이어져 왔기 때문에 불안감을 좀 안고 있어서 9월 위기설이 조금 더 얘기가 좀 많이 회자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은 좀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건 정말 잘했죠.
잘했습니까? 예, 예,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네. 감사하겠는데요. 이건 칭찬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현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 잘하다가 왜 이런 헛발짓을 하느냐라는 거죠. 특히 내년 과학기술 예산 삭감한 거는 죄송합니다만 이건 도른 것 같다.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아무튼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죠. 이렇게 잘하다가 왜 헛발질을 하느냐. 지금 전국의 미분양 주택의 흐름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감소하고 있어요. 녹색선이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전체인데 감소하고 있습니다. 점점 줄고요. 언제를 고비로 해서 줄기 시작했냐면 레고랜드 터졌던 10월에서 12월 사이 급등하다가 올해 들어서서 줄고 있어요. 네. 이게 두 가지 덕분이잖아요. 시장금리 내린 거. 그러니까 레고랜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채권시장 안정기금 도입한 거. 네. 이게 정말 잘했고요. 그래서 더욱이다가 우리 건설교통부나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를 해서 그 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고 특례 보금자리론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미분양이 지금 해소되고 있어요. 미분양 해소되면 부동산 PF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문제는 이제 떨어지는 위기는 원래 올 때는 되게 빨리 오는데 해소될 때는 천천히.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그렇게 한 방에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미분양 주택 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수도권은 8,000호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방이 54,000호다. 그리고 54,000호 중에서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고 대구란 말입니다. 네. 11,000. 이거 혼자서 11,000이에요. 자,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우리가 대충 답이 다 나왔죠. 아, 이거 규제 완화 이런 걸 해서 서울은 살리는 데 성공했는데 아직 지방은 힘들구나. 그리고 지방 사업장 쪽에 있는 브릿지론이나 부동산 PF는 문제가 되겠구나. 그런데 서울 수도권의 미분양 이런 것들은 사실 이건 뭐 거론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적고 저걸 갖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서울의 지금 분양 청약시장 이번에 광명 보셨죠? 맞습니다. 그 분양가 논란, 고분양가 논란에도 다 완판된단 말입니다. 94%가 계약했고 나머지 6%도 로또라면서 몇백 대 1이 나는 거 보셨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개선시키면 부동산 PF는 좋아진다. 네. 다만 지방사업장들은 지방. 천천히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그럼 말씀 여기는 못 드리고. 뇌관으로 좀 작용할 수도 있습니까? 지방 그렇죠. 쪽은? 있는데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네. 이제 이게 추가 질문으로 오실 거라는 거 알고 있고요. 이제 첫 번째는 네. 건설사 어디 망할 거냐. 이제 이게 제일 문제인데 제가 뭐 신용평가서 자료들을 계속 열어보고 있는데 아주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 중에서 신속하게 신용등급 강등당할 만한 회사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그래요. 상당히 다들 좀 자기 자본을 잘 복구를 했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들은 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중소형. 이제 중소형도 사실 이게 제가 좀 잔인한 이야기입니다만 중소형 건설사 어디 망한다고 나라가 어떻게 되지는 않죠. 문제는 이제 금융기관이죠. 그 작은 지방에서 사업하고 있는 그런 건설사들에게 PF나 브릿지론을 해준 데가 저축은행, 상호금융 이런 데들인 네, 거죠. 네. 거기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우리 지난번 7월 기억 안 나세요 혹시? 새마을 뱅크런 비슷하게 날 네.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의 후보 군인 금융기관들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위기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어디가 위기 난다라고 해서 뒤져보면 또 그래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멀쩡한 상태라서 제가 봤을 땐 9월 위기설 뒤에 또 분명히 12월 위기설이 나올 거고요. 내년 3월 위기설이 또 나올 거다라는데 한 표를 던집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게 마기가 짧거든요. 그러니까 브릿지로는 좀 긴데 PF는 되게 마기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계속 이 위기설은 계속 나올 거다. 근데 뭐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작년 사고가 안 났어야 되는데 사고가 난 다음에 그걸 처리하려면 그 끔찍한 사고를 보고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 끔찍한 사고를 보고 사람들이 다들 조심하고 경계감을 가지고 또 난다라는 말 한마디에 다 도망갈 거기 때문에 그 위기설은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조심조심 어떻게든 예, 터지지 않게 불안합니다. 하기 위해서 불안한데 그렇게 가고 그래도 있는. 잘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네. 네, 제발 재정만 좀 잘하자. 네, 네. 정말 A 주고 싶었는데 재정 정책 보면서 D가 되고요. 이 둘을 합치면 잘해봐야 B-나 C+ 정도밖에 안 되는 정부 정책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는 홍 박사님, 홍 대표님 생각이 이제 잘한 부분과 잘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부분을 너무 극과 아주, 극이에요. 네네. 이게
동일 정책 당국인가 싶을 정도로 이상해요. 그런 생각을 이제 말씀을 강하게 해주고 계시는데 요 얘기 조금만 더 하면 그 새마을금고 사태 이후 그리고 저축은행도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연체 얘기들 부실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보면은 뭐 경영 평가라든지 이런 거 연체율 급등하고 뭐 경영 평가 뭐 등급 내려가고 이런 데들도 상당히 좀 많아졌다는 얘기 들리는데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안 좋은데 네. 망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래 안 좋은데 망할 것 같지 않다.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여전사들, 그러니까 카드 제외한 여신 전문 회사들 네. 신용 상반기 이익 데이터가 나왔고 얼마 전에는 저축은행, 오늘은 이제 화제의 대상이 저축은행이 나왔는데 되게 부진해요. 부진한데 되게 건전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되게 부진한데 되게 건전하다. 예, 그러니까 플로우는 되게 안 좋은데 네. 흐름. 현금 흐름. 그러니까 1월에서 3월, 4월에서 6월 이런 플로우는 네. 안 좋아요. 네. 안 좋은데 SS의 전체적인 자산과 부채의 어떤 흐름을 보면 야 이렇게 건전한데 왜 망한다 그러지? 이게 교차되는 그런 거죠. 그게 우리나라가 잘해온 거와 잘못한 게 다 섞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잘한 거는 금융감독 당국이 죄송합니다. 채찍질을 많이 한 거 그건 잘했지. 그런데 이제 플로우가 안 좋다라는 건 대응이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아니 경기를 살려놓고 난 다음에 연체율이든 만기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경기를 안 살리면서 그냥 금융당국이 계속 동분서주만 하면서 만기 연장만 시키고 있는 꼴이 되고 있으니까 문제라고 했는데 볼까요? 6월에 한국의 저축은행입니다. 일단 작은 업권이다. 대출금이 109조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업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체 경제 순자산이 2경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만 조 정도 됩니다. 2만 조에서 100조니까 0.5%인가요? 아무튼 굉장히 적은 업권에 있고요. 굉장히 적은 업권입니다만 경제에서 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닌데 이 정도를 갖고 자꾸 자기 문제를 갖다가 계속 키우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이해가 안 되고요. 분명히 줄고 있어요, 지금. 총자산 대출도 줄었고요. 예금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뱅크런 비슷하게 난 거죠. 그런데 자기 자본 비율이 얼마냐 하면 14.15%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너무 과하게 들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위기 이야기가 나오니까 재빨리 네. 대출을 꺼버리면서 여기가 위기의 근원이 돼버린 거죠. 네. 거꾸로.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가 있어하고 돈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소문이 나니까 아 그래 그러고 아니 나도 사과하기 싫었어 사실 이러면서 대출을 꺼버린 거예요. 여기 엄청나게 대출이 줄었죠. 마이너스 4.9.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리. 그러니까 경제는 심리예요. 망한다 그러면 진짜 망해요. 왜? 그래 알았어 우리 대출 안 해. 그럼 경제가 망해서 망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거죠. 경제가 이런 문제로 론 그로스, 그러니까 대출의 증가율들이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 상황인데다가 하나만 더 그림 봐도 될까요? 네네. 네, 앞 그림으로 조금 예, 보겠습니다. 예 이게 인허가 보세요. 네. 이게 얼마나 줄었는지 보이시죠? 지금 7월 누계인데 인허가 착공, 분양. 옛날에 여기 분양했던 거 이게 준공이 이제 되는 거니까. 자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주택 시장이 좀 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장은 뭐 완판이다, 살아난다, 아니, 바닥 아시겠죠? 찍고 올라간다 예. 이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양극화인 그러니까요. 거고요. 건설업이 지금 멸망할 것 같은 분위기다라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 특히 착공 보시면 끔찍하죠. 반토막이 났어요. 네. 이러면 부동산 PF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건설사들이 착공을 못하고 인허가는 그래도 좀 줄어도 그래도 3분의 1 정도 줄었는데 여기 반토막이 났죠. 이까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인허가는 잔뜩 받아놓고 사업성 있는 데도 나오지만 안 해. 우리 사업 안 해. 그럼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실. 그렇죠. 일단 네. 두 군데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첫 번째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브릿지를 받는데 브릿지들 네. 다들 큰일 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가 부동산 PF 뭐 이런 거 그냥 분양받으면 끝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부 다 잔치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게 딱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 부동산 PF 문제나 이런 게 되게 안 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제일 우선인데 미국 금리 인상하는데 우리가 금리 인하하면 작년 영국 꼴로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그거 하자는 사람은 정신이 없는 거고 그럼 남아있는 방법은 재정이잖아요. 이게 답이 다 나온다고요. 재정인데 왜 안 푸냐고요. 건전한데 우리는 사실.
재정 적자 좀 낮다라고 해서 다 도망가야 될 일인가? 재정 적자가 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재정이 부동산이랑 기업 법인세에 의지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줄면 재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주는 재정을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 반납시키면 재정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PF 문제도 해결되고 저축은행에도 아무 문제 없는 거고 이 모든 문제 그거를 수출 회복 하나를 기다리면 그냥 끝도 없이 기다리는 중인 거죠. 기우제 경제를 만들고 있죠. 수출을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렇죠. 아까 말씀 잘하셨지만 저 앞에 출연하셨던 분도 말씀 잘하셨지만 정 이코노미스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년에 수출 좋아질 거예요. 그러나 그게 좋아지는 게 얼마나 탄력이 있냐는 우리가 아직 예측할 수 없는데 만에 하나 탄력이 없어서 플러스 5% 이러면서 2014년이나 15년처럼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면 어떡할 거냐. 대안이 있느냐 거기. 그냥 수입이 줄어서 좋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경제 성장은 수입이 줄어도 경제 성장은 높아지니까. 근데 수입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내수가 망가졌다는 뜻인데. 그거 정말 무역자나면 좋은 일이에요. 지금의 무역자가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경제가 지금 투자도 안 하고 소비도 안 한다라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정도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쪽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요즘에 많이 급증하고 있어서 너무 좋죠. 좋다. 예. 그 가계부채를 브레이크다운을 이렇게 해보면요.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가계부채 1000조 중에서 2000조 중에서 한 5에서 10% 정도, 100조에서 200조가 문제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저희들이 고위험군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뒤지고 들어가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100조를 상환 유예해줬던 자영업자 부채예요. 즉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하다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더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하는데 내가 지금 조금만 버티면 사업에서 성공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집담보대출, 가계대출, 신용대출 더 받아야죠. 그게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자영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둘이 섞여 있는 영역이 5에서 10% 그게 대략 100조에서 200조 정도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자영업자 부채랑 연결돼 있어요. 자, 그걸 빼야죠. 그걸 빼고 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딜 것 같습니까? 부자입니다. 부자? 부자. 예, 리치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이었던 걸로 이번에 한국은행의 금융안전보고서에서 봤는데요. 이건 갑자기 질문 주셔서 제가 지금 답하느라 네네네네.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못하는 건 해주십시오. 한 50%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상위 20% 소득 가계가 가계부채 절반 이상을 점유한다는 한국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LTV, DTI 규제를 다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용등급 안 좋고 이러면 신용대출 안 나와요. 자, 어떻게 됩니까? 예, 부유한 사람, 소득 여건이 굉장히 좋은 사람만 부채를 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은행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나라죠. 근데 국민 입장에서는 이거 이상한 나라죠. 그래서 LTV, DTI 규제를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규제라는 걸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집을 사거나 어떤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 저소득층들이 정말 대출에 대한 가장 강한 니즈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예 문이 닫혀 있고 왜냐하면 DTI, DSR, LTV 규제로 다 규제가 묶여 있죠. 지금도 DSR은 남아 있죠. 여기에 비해서 부유한 사람, 연봉 1억 넘는 사람, 2억 넘는 사람은 DTI도 괜찮고 집도 보니까 20억짜리 사는데 뭐 이제 좀 풀렸으니까 20억짜리 사는데 대출금 겨우 5억이야. 아, 이러면 이건 뭐 물릴 일이 없고 연체되면 감사한 거잖아요. 좀 뭐 틀린 거 있습니까? 경매 넘기고 차압하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이 질문을 제가 또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뭐 특례 보금자리를 통해서 조금 더 대출의 어떤 문을 조금 더 느슨하게 열었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좀 논란이 됐던 50년 만기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갑자기 관리 측면이 아니라 좀 더 부채가 늘어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서 그건 어쩔 수 없는 여쭤본 거죠. 거예요. 정부가 재정을 긴축하면 누구라도 늘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의 대출은, 내가 받은 대출은 누군가의 자산이에요. 근데 다 정부가 지금 대출을 꾸고 있는 나라에서 국민들 모두가 대출을 줄이면 그 일본이 되는 거죠. 모두 빚만 갚으려고 들면 어떻게 돼요? 이 디플레이가 나는 거죠. 그런 나라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죄송합니다. 어디 특정 부서를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기재부 빼고 다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융위도 잘하고 있고 특히 국토교통부가 되게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정말 제가 봤을 때 거시경제학의 기초라도 받는지 궁금한 정도의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고요. 거기에 넘어가고 있는 관료들에게 넘어가고 있는 정치권도 답답하고 이런 문제를 왜 언론에서는 또 뭐 국가부채 패러다임에 자꾸 빠져서 그 국가부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 번만 더 열어봤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 부분도 좀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짚어보고 싶은데 중국 경제 상황은 뭐 심각하다라는 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뭐 컨트리 가든 위기 계속해서 네 닥쳐오는 위기 겨우겨우 넘어가고 있고 뭐 어떤 상황입니까? 외환 보유고 많은 1996년 한국. 네. 우리는 외환 보유고도 없는 주제에 부도 유예하다 망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외환 보유고가 많으니까 망하진 않지만 경제는 망조로 가고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지금 하면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뭡니까? 컨트리 가든에 대해서 계속 연기해요. 네. 우리 헝다 망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홍콩 시장에 재상장해서 주가 90% 빠지고 있어요. 뭐한 짓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좀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경제가. 구조조정을 해야죠. 뭐 문제가 생겼으면 우리나라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구조조정 한 것처럼 64조 공적자금 투입해서 한 것처럼 여기 돈도 많으니까 나라가 외환보유고 3조 달러인데 그거 좀 갖고 들어와가지고 그걸로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거 인수한다 정부가 대신에 여기 대주주들 너네 여러 가지 문제 있고 이런 건 다 형사 대신에 기업은 살린다 그러면서 공적자금 투입하면 돈이 뭐 넘쳐나는 나라가 그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거죠. 왜 그럴까? 결국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2021년 공동부유 정책 저걸 폐기를 못 해가지고 저러고 질질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정책을 하나 시행을 해서 부동산을 망가뜨리고 3대 개발 회사들을 다 망가뜨렸으면 야 이제 이것까지 해서 효과가 다 났고 부동산 버블은 많이 해소됐어. 자 이제 내가 살릴게. 이러면 되는데 그 뻔뻔함이 좀 약한 건지 아니면 당내에 공산 당내에 무슨 문제가 생겼던지 본인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는지 셋 중에 하나겠지만 어떤 이렇게 정책을 못하는 걸 보면서 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대응은 운이었구나. 이 사람들 실력이 아니라 운이었구나. 이게 본 실력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투자자들한테 점점 갖게 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 뭐 금융시장이야. 그 국내인 위주의 금융시장이야. 좋아하겠지. 아, 살았다. 그렇지만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이거 위안화 약세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저 나라 투자하기 싫으니까. 그럼 위안화 약세면 그래도 문제가 되겠죠. 이 정도의 문제이지. 이 나라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려니 3조 달러의 외환보유고는 어디 간 것도 아니고 이 나라 뭐 그림자 금융에 부채가 많네 그래봐야 GDP 대비해서 아무리 맥스로 잡아봐야 150% 160%인데 지금 금리 1%인데 그렇잖아요. 국가부채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금리가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금리들 예금금리 1.5%에 대출금리 2% 3%인데 훨씬 더 낮은 금리로 발행을 할 수 있잖아요. 뭐 경제성장률 매년 그래도 5% 나오는 나라가 자 명목성장률 5% 나오는데 이자 3%다. 그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더 찍어도 되지.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그래서 제가 채권을 적자 국채를 찍어야 된다. 왜? 명목성장률이 금리보다 높은데 부채 걱정을 한다는 자체가 ABC도 못하는 거예요. 중국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죠. 뭐 하면 되지. 뭘. 근데 자꾸 이제 책임 소재를 걱정하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데 내가 10년 동안 내가 이렇게 힘들었던 건 다 전임자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나오잖아요. 네, 최근에 시진핑 주석의 아니 뭐 이제 니케이발 보도라 믿을 수는 없는데 일본도 한국만큼 중국 싫어하니까 그 보도를 믿을 수는 없는데 그리고 그런 태도들이 나왔을 수도 있겠다. 네. 하도 못하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홍 박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사실 처음에 이제 시작했던 주제는 9월 위기설 실체였습니다. 마무리 해주시죠. 9월 위기설은 네. 없는데 12월 위기설, 3월 위기설 계속 남아있을 거다. 왜? 정부 재정은 자꾸 긴축이고 내수는 위축되는데 만기 연장은 또 되는. 그러면서 금융기관 어딜 봐도 망할 데는 없지만 어디 뱅크런 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걱정은 계속되는 이런 좀 불안불안한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